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주식 투자는 해외 투자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 국장을 하기는 하더라도 해외 투자와 병행하는 분도 계시고, 네, 점점 더 바깥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뭐 해외 투자하는 것 중에 이제 일본, 오렌 버핏도 많이 한다는. 그러니까 일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제 주변에 많지는 않아요. 근데 왜 안 일본이 할까? 요즘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한참 또 좋았었잖아요. 아식스 봐라, 아식스 막 하면서 일본이 한참 잘 나가다가 남들은 금리를 다 내리는데 혼자 좀 올리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게 또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일본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일본 기업이 뭐 나쁜 것 같지는 않고. 남들이 관심 안 갖는 때에 먼저 관심 갖는 게 투자의 그냥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어떻게 일본 경제를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예. 일본 투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헷갈릴 때 이분한테 들으면 또 일본 이야기도 색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이선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일본. 일본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죠. 사실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일단 우리 국민 정서가 좋지도 않고. 일단 그렇고. 근데 우리한테 좋은 정서가 있는 데가 있나요? 중국도 안 좋고 일본도 뭐 다 안 싫어요, 좋고. 우리는. 그리고 일본은 경제 구조나 흐름이 다른 나라랑 그냥 아예 다른 잣대를 갖고 와서 다르게 봐야 돼서 비슷하지도 않고. 그게 뭐 어디 공부해 놓은 걸 써먹을 수가 없고 그래서 따로 해야 돼요. 맞아요. 마치 개 고양이 기르면서 뭐 나비를 기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 집안 다 바꿔야 되고 좀 불편해. 그래서 좀 이상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경제만의 특수성이 좀 많이 있고요. 예. 그동안 일본 경제가 좋았을 때도 있지만 사실 지난 30년 정도는 암흑기였잖아요. 네. 그 암흑기가 사실 일본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사실 정치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해드릴 거고, 현재 일본이 잘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현재 정치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일본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국가가 의외로 같은 섬나라인 영국입니다. 영국이요? 예. 영국 같은 경우가 얼마 전에 2022년도였는데 사실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현재 일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일본과 관련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고, 또 특히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 최근에 안 갔다 오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최소한 일본 경제에 대해서는 그래도 눈으로 많이 보고 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게 일단 저희들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많이 보셨으니까, 뭐 미국에 안 가봤으니 잘 모르는 거고 중국은 갈 수 있으나 아무도 안 가시는. 참고로 어제 제가 방송을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 북경 3박 4일에 19만 9천 원입니다. 그냥 요즘? 네, 요즘이요. 아무도 안 간다는 얘기죠. 진짜 안 가나 보다. 제주도 가는 것보다도 더 훨씬 싼 더 것 같은데요? 싸고, 부산 가는 것보다도 훨씬 싸고, 야. 되게 재밌는 일들이 빈 비행기로 돌아갈 수는 있었습니다. 없으니 그냥 싸게라도 채우는구나.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본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걸로 좀 좋았다. 한참 재미를 많이 봤다. 근데 이제 요즘 바뀌면서 아베노믹스는 이제 좀 끝나가는 건가? 뭐 좀 바뀌는 건가? 그런 그래서 생각 들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의 경제 특성도 있어야 되는 거고, 단순히 경제만 보는 게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꼭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현재 일본의 처한 상황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지금 일본이 정책을 쓰기에 굉장히 애매한 게 전 세계에서 다 금리 내리는데 혼자 올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다른 나라하고 방향이 다르게 간다는 얘기는 사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확실히. 뭔가 그래도 글로벌에서 동조화라는 얘기가 들릴 때 말이 편하지, 혼자 탈동조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본인도 어렵고 같이 가는 국가도 어려워지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본 같은 경우 뭔가 잘 되려고 하다가 잘 안 됐을 때 정치가 많이 영향을 미쳤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의외로 지금 경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정치 변수가
경제 변수를 오히려 변곡점이 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네타냐후라는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가 예. 사실 해리스라는 사람이 되길 원하질 않잖아요. 대놓고. 아시겠지만 원래 민주당 정권 자체가 예전에 이란의 경제 제재를 해제해줬고 그것 때문에 뭐 헤즈볼라라든 이런 데 지원을 해서 이런 모습이 생겼다라고 믿고 있는 네타냐후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은 트럼프 같은 경우 사위가 쿠슈너이기도 하고 대놓고 사실 뭐 말은 안 하지만 민주당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상당히 가지고 움직이는 부분들도 있어요. 아마 네타냐후라는 분의 성격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분이 일단 머리는 굉장히 좋은데 대학교는 MIT를 나왔고 박사는 하버드에서 했잖아요. 예. 물론 학위는 안 하셨지만 예. 그리고 군대도 사이렌 메디컬이라고 그래서 우리로 얘기하면 그 특전사의 707 여단이라고 대테레 부대 출신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눈빛 보시면 이 사람의 눈빛은 살기가 굉장히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네타냐후 총리의 친형이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엔테베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영화로도 나왔었던 네, 네. 이스라엘의 인질이 잡혔다가 다 이스라엘 그 특수부대가 가서 구하는 네. 거기서 특수부대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네타냐후의 친형이에요. 예. 거기서 지휘관이었었고 어. 그런 어떤 역사적 이런 부분들도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이스라엘도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본도 그에 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으로 좀 일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장표를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요건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일본이란 국가의 국가 부채를 한번 봐보세요. 얘네 국가 부채가 GDP 대비 250%가 넘어요. 어나더 레벨이네. 예, 어나더 레벨이죠. 어. 전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다. 그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버는 게 적으면 이자가 더 많이 나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채권 발행한 거에 54%가 일본 중앙은행이 들고 있어요. 그럼 지금 금리가 많이 오르면 많은 문제가 되는 국가죠. 자, 일본이란 국가는 앞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을 위해서는 둘째 줄 보시면은 항상 뭐가 되냐면 이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바꿔 얘기하면 일본이 아무리 금리를 올려도 성장보다 더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웃기잖아요. 항상 보면 만약에 물가가 많이 높으면 긴축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긴축이란 단어 자체가 성장보다 높은 금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야 긴축이 꺾죠. 예. 그 물가가 꺾일 그렇죠. 거 아니에요. 자율된 걸 막아야 근데 되니까. 일본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렇게 하면 사실 1년 내에 벌어들인 세금으로 전부 다 이자 내다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건 이상인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은행 이자보다도 성장이 더 위에 있어야 되는. 예. 바꿔 얘기하면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즉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올리는 금리가 성장보다 항상 낮아야 된다라는 재미있는 어떤 결과를 끌고 나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미 갈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일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갈 길은 정해져 있다. 항상 금리를 올려도 되고, 그렇죠? 성장을 해도 좋지만 항상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 금리보다는 성장이 높아야 된다. 근데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라는 거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뒤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옛날에 이게 일본의 빨간 게 니케이 지수고 이 파란 게 엔달러 환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시면은요, 일본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잃어버린 10년 이전에 거품이 어느 정도였냐면 일본의 주요 지수가 4배가 오릅니다. 이야. 참 많이 올랐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빠지는데 중요한 건 빠질 때하고 요 보면 계속 궤를 같이 하는 거 보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엔화가 약세일 때 주가가 좋아지는 모습이고 엔화가 강세일 때, 엔화가 강세라는 얘기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엔화가 강세겠죠? 예. 파란 게 밑으로 내려가면 주가가 어려워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주가도 그렇고 주가가 결국 경제를 대변하는 일종의 거울이라고 보면 엔화는 일정 부분 약세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죠. 예. 그러나 이 엔화가 그 이상으로 약세를 가면, 그러니까 약세가 일정 부분 되되 그 이상으로 약세를 가면 오히려 경제를 꺾는 현상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한번 뒤에 한번 볼게요. 요거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면 일본이 얼마나 어려워지고 있냐면
품목별로 물가 상승률 지난달 거거든요. 최근에 한번 보시면 전체적으로 생활 물가가 엄청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 예. 보시면 식료품부터 이거 뭐 주고 뭐죠? 수도 광열이라는 게 뭔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와. 그죠? 예.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최근에 일본에서 야 임금이 많이 올랐대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지만 예. 물가가 생각보다 오르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예요. 물가보다 그러니까 임금이 덜 오른 거죠. 그러네요. 임금이 1% 올랐다면 물가는 2% 오른 거죠. 음. 그래서 실제 나는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일본에서 생활용편이 되게 어려운데 어려운 이유가 물가가 올라서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은 급여나 사업 수업이 급여가 감소해서인데 말이 감소지 감소했다라기보다는 내가 오른 월급보다 물가가 더 비싸 이런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지금 이렇게 임금 상승률이나 아니면 이렇게 물가가 올라서 고통받는 이유의 가장 큰 게 엔화 약세 때문이에요. 엔화가 너무 떨어져 수입 물가가 그렇죠. 높아졌다? 수입 물가가 올라져서 수입 물가가 올라오고 식료품이나 아니면 연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 내가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그 높은 물가를 감당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가 아니라 월급이 안 올랐다가 아니라 내가 오른 월급보다도 물가가 더 올랐다. 이러다 보니 성장이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럼 여기서 일본 경제가 지금 원하는 모습이 뭐냐면 임금이 올라가고 그 임금이 찬찬히 물가를 또 끌어올리고 또 끌어온 물류가 임금이 올라가고 요걸 지금 굉장히 크게 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원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리보다는 성장이 높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가보다 내 임금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보니까 아까는 분명히 엔화가 약세여야 일본 경제가 수출도 잘 되고 주가도 좋은 모습이었는데 예. 또 반대로 보니 일본이 약세니까 또 물가가 올라서 실질 소득이 감소해서 일본이 원하는 그림이 안 되네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본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엔화의 수준이 딱 자기들이 원하는 안에 계속 있어줘야 돼요. 그 안에. 근데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침체로 가서 만약에 엔화가 초강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일본이 참 놓여 있는 현재 이 가는 길이 굉장히 쉬운 길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뭐냐면 자, 지금 이번에 이시바라는 분으로 이번에 총리가 바뀌셨죠. 일본 총리가 기시다에서 이시다로 이제 뭐죠? 이시바로 바뀌었고 욕 같아요. 그렇죠. 이상합니다. 좀 유명하긴 한데 예.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정치인들이 자기 색깔을 내면 안 돼요. 이게 되게 웃긴 게 통상적으로 한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내가 정치를 하면 정치하신 분들은 그들만의 색깔이 있으세요. 그렇죠. 어떤 분은 분배를 중요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 어떤 분은 성장을 중시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네. 또 나름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죠. 근데 일본은 그 색깔을 갖는 순간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정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가 와장창 망가진 상황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나만의 방식으로 무엇을 해서는 안 되고 이미 시장에서 정해진 객관식 답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 틀에 본인이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렇습니다. 정해진 답이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엔화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아야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갈수록 시장이 원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하는 바대로 일본 정부가 따라줘야 돼요. 시장이 이걸 원하면 우리도 그쪽으로 가볼까라고 가져야 돼요. 그건 왜요? 그렇게 해야 아까 얘기했던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적당한 환율. 예. 너무 성장이 잘 안 그렇죠. 되니까 예. 그거보다는 하여튼 높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성장이 안 돼 버리니까 그러면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제가 일본에 영국에서도 있었다고 했었죠. 예. 영국이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을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편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영국이란 나라에서 요게 여러분들 기사가 2022년인데 네. 이때 영국이 총리가 물러나는 일이 발생을 했었어요. 아시겠지만 이분이 뭐 브렉시트
그냥 사실 안 될 거라고 했는데 되는 바람에 뭐 물러나고 그랬었고 또 기존에 있었던 총리도 뭐 코로나 때 뭐 또 파티하고 그러다가 예.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네. 사실 의외로 영국에 있는 총리들도 제가 볼 때는 참 우리가 볼 땐 참 정상적인 분들이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안타까운 분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의외로 영국의 총리들을 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이때도 그랬어요. 보세요. 영국이 이 당시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에 달했어요. 우리하고 똑같았죠. 미국하고. 그러면 예. 당연히 이때는 제일 경제에 중점을 둬야 되는 가는 길이 정해져 있었어요. 긴축이라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긴축이라는 어떤 부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 당시에 총리로 기용된 분이 누구냐면 여성 총리였었던 트러스 총리라는 분이 들어오십니다. 네. 그렇죠? 여성 총리가 들어오는데 이 트러스 총리라는 분은 뼛속까지 뭐였냐면 마가렛 대처 수상을 담고 싶어 했던 분이에요. 나는 마가렛 대처 수상처럼 정말 위대한 총리가 될 거야 라고 꿈을 꿨고 예. 당연히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할까요? 성장이라는 걸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해야 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신문 기사를 보시면 그죠? 시장에서는 영국의 앞뒤가 안 맞는 미봉책을 쓸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재검토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영국 중앙은행은 이때 긴축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예. 긴축을 하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여기에 궤를 맞춰서 영국 총리도 움직여야 되는데 갑자기 이분이 감세 정책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물가를 잡는데 궤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물가를 더 올리는 정책이 돼버리잖아요. 네. 또 하나는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예. 이분이 지금 돈도 없는데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쓰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성장 정책도 쓰거든요. 그럼 영국이 국채 발행을 더 해야 돼요. 예. 그럼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지고 수익률은 또 올라가죠. 금리는 올라가죠. 그래서 요 정책을 쓰게 되면 영국의 기준금리, 실세금리가 폭등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그러면 그렇잖아도 영국 경제 어려운데 당신이 생각하는 이 정책은 경제를 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를 망칠 수 있습니다라고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트러스 총리한테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예. 시장이. 예, 시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신문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정치하시는 분들은 당신들만의 고집이 있는 것 같아요. 금투세도 그렇잖아요. 예, 예. 뻔히 이 꼴 날 거 뻔히 아는데 똑같이 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여기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했어요.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보세요.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감세한 후폭풍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자 엄청나게 혼란이 있었고 영국만 혼란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혼란에 빠졌어요. 주가가 폭락을 하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영국 중앙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으로 돌아선 상황에서 영국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내놓자 엇박자가 되면서 파운드화가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예.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영국의 국민연금이 3분의 1이 거덜났어요. 왜요? 그 당시에 영국은 영국도 전 세계가 사실은 국민연금이라는 걸 투자를 할 때 일반 연금을 투자를 할 때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해요. 예. 그렇죠? 특히 국채 투자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자가 비싸지 않으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었고 전 세계 대부분의 국채를 투자하는 국민연금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채권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기금 같은 걸 운영을 해봤지만 기본적으로 기금이나 이런 데서 원하는 1년의 목표 수익률이 한 5%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채권 1, 2%짜리 투자해놓고 5% 수익률이 날 안 가능성이 나오죠.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채권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채권을 몇 배를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럼 금리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데 금리가 갑자기 급등해 버리니까 맞은 금리가 그러구나. 급등하면 채권 손실이 레버리지만큼 터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연금의 영국에 있는 국민연금이 대규모 손실을 입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입게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기지 대출주 둥잔이 되고 금융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느냐 보이세요?
끝장났다. 영국 역사상 최단기 총리로 맞아요. 기록되게 됩니다. 그냥 나왔다가 금방 없어졌어요. 맞습니다. 이분이 옥스포드대를 졸업을 하셨는데 똑똑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라는 건 실용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상식선에서 결정하면 되는데 본인이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렇죠? 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셨고 보시는 것처럼 이분이 마가렛 대처 사상을 굉장히 닮고 싶어 했고 또 로널드 레이건 같은 분이 되고 싶어 했어요. 예. 말은 좋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당시에 정치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는 사실 이미 이분이 정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갈 길이 정해져 있었다는 게 중요해요. 2022년에 미국 같은 경우도 금리를 올리는 게 맞는 거지 다른 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가 이랬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 정책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다른 그렇죠. 나라도 타이밍이 안 타이밍 맞아요. 쓸 타이밍이 때가 안 맞는 있고 거지.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감세를 하는 것도 예. 의미 있을 수 있고 증세도 그럼요. 의미 있을 수 있는데 저 때는 하면 안 되는. 그렇죠. 평상시라면 예. 평상시라면 아니면 경기가 침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건데 글로벌 역사상 40년 만에 물가가 오른 거잖아요. 예. 하이 총리 입장에서 내가 또 언제 총리할 줄 그렇지, 알아? 그렇지. 예. 내가 그 타이밍에 맞아요. 총리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 기회는 물- 이때뿐이다. 어떻게 보면 경제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실제 사실 이분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계신 업종이나 아니면 그분들 했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프로이실 수 있지만 예. 전체의 경제를 바라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저처럼 애널리스트 생활을 20년 했던 사람조차도 요즘 경제는 읽기가 너무 어려워요. 진짜로. 그래서 아마 우리 언더스탠딩을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나왔었을 때 미국 경기 침체 안 올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더니 반신반의했지만 지금 보니까 진짜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엔비디아도 신고가도 네, 가고 있고, 네. 그렇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제가 얘기한 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라 미국에서 놓고 보면 10%도 안 되는 의견들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보면, 그렇죠? 소수 의견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편승하면 되는 건데 여기도 그랬어요. 어쨌든 지금 영국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경기가 아예 망가지면 모르겠는데 일정 부분의 경우는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죠? 네. 여길 벗어나면 안 돼. 어떤 분이 총리가 돼도 총리의 색깔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본인이 정책만 하면 되는 우리로 얘기하면 비행기 할 때 오토파일럿 이렇게 켜놓고 해서 자동 항법으로 하면 되는 건데 네. 굳이 본인이 조종관을 잡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동 항법으로 해야 된다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실내 온도 23도 맞춰놓고 요거보다 높아도 부작용, 낮아도 맞습니다. 부작용이라는 얘기니까 예, 경제 체력이 매우 허약하다는 얘기네요. 아주 허약했죠. 영국이나 사실 일본이나. 그렇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 브렉시트 해놓고도 되게 허약했던 게 예. 브렉시트 되고 나니까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거주 이전에 자유가 많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력들이 유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비싸졌던 거고 또 실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영국이란 국가에서 경쟁력 있는 제조업들이 있나요? 영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영국의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철수한 회사도 하나가 있죠. 그죠? 뭐 이상하게 뭐 강아지처럼 생기긴 했는데 표범하고 비슷한 JXX 요 네. 브랜드 같은 경우도 철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을 정도로 네, 굉장히 안타까웠었죠. 뭐 좋은 차긴 했겠지만 예. 우리나라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의 수준에는 맞지 않았다라고 제규어, 생각을 하는데 제규어. 제규어죠. 좋은 차인데, 좋은 차. 좋은 차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보면 뭐 잔고장도 많았던 것도 사실인 거고 뭐 서비스도 좀 엉망이었던 것도 맞고 그래서 최근에 뭐 타보신 분 알겠지만 영국 차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반응은 썩 그렇게 달갑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제조업이 그렇게 흥한 국가도 아닌 거고 나름대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렉시트도 사실 하면 안 되는 건데 했다가 그렇죠? 잘못된 정책을 썼고 계속 그런 형식으로 가다가 결국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 문제는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볼게요. 뒤에 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때 트러스 총리가 그 결정하고 파운드화 파란 게 파운드화 급락하는 거 보이시나요? 통화 가치 급락,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화면 국채금리 위에, 급등. 예. 이건 국채금리 급등 보이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시장이 올라. 국채금리 빨간 건 급등, 엄청난 급등. 그 다음에 이거는 급락. 자, 총리 사퇴하니까 안정. 그죠? 예. 그래서 해결책 딱 하나였어요. 너만 나가. 근데 문제는 이분이 본인이 잘못해놓고 본인이 안 나가고 재무장관만 자른 거예요. 처음에. 예. 그랬더니 얘 봐라. 야 잘못 네가 하고 누굴 그러냐. 그래서 너 나가 그래가지고 나갔고 결국은 영국 역사상 최단기 총리로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신기해. 그렇죠. 미국은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오를 때 달러화는 강세가 되는데 또 영국은 영국의 국채 금리가 오르니까 또 파운드 하나 하락하네요. 이게 신뢰를 잃은 거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영국의 신용등급 강등 얘기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기사 보셨겠지만 무디스에서 S&P도 마찬가지고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했어요. 네.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날 텐데 라고 하면서 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영국은 그렇다. 네, 영국 그런데 이제 일본도 비슷한 거죠. 자, 예. 이분입니다. 이시바 시게루라는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이 시장에서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이분이 평소에 내뱉었던 언행들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분이 그동안 내뱉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은 아까 얘기했던 시장에 지금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정답지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적인 거 볼까요, 여러분들?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 강화. 그렇죠? 그 다음에 금투세 얘기도 했었었죠. 그렇죠? 예. 세금도 더 먹일 거야. 지금 일본 증시가 그래도 최고로 올라오긴 했지만 거의 40년 만에 처음 올라오는 건데 30년 만에 처음 올라오는 건데 이걸 꺾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력 생각을 하면 너무 안 올라왔기 때문에 더 올라도 문제가 없는데 그랬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아시겠지만 자꾸 금리 인상 얘기를 해댔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바꿔 얘기하면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렇죠? 성장보다 높은 금리를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은 성장보다 낮은 금리여야 돼요. 예. 금리를 올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성장보다 낮은 금리 인상만 하면 되는 건데 이분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 이분이 이제 그 원래 될 분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되셨잖아요. 되고 나서 그날 또 대혼란이 일어났었죠. 일본에서는 주가가 폭락을 하고 야 금리 인상한데 이제 끝장났어. 쉽지 않을 거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지라는 얘기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떡하지? 금리를 좀 올려줘야 엔화도 강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근데 그 올리는 속도가 문제인 거죠. 아, 또 너무 많이 예. 올리면 또 강세가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건 아주 천천히 성장 보고 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성장 보고 성장 3% 나왔으면 금리 2.5% 알지? 이런 식이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게, 소신 같은 거 드러내지 말라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소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약간 그 전에 이시바 저 아저씨가 너무 이렇게 환율 영향으로 수출 기업만 좋은 거 아니야? 너무 대기업만 좋은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식의 발언을 좀 있었죠. 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약간 예. 좌파구나. 그러니까 그럼 뭐 아베랑 완전 다른데 이거. 이제 이분 그래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셨겠죠. 왜냐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예. 생활비가 상승한다라니까 서민이 어렵다라고 막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야, 그러면 수입 서민이 물가 높고 하니까. 왜 어려워? 야, 그러면 엔화가 약세 때문에 그렇대. 그러면 엔을 강세로 만들면 되겠네. 이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점에서 정치인들이 항상 두 갈래 길이 꼭 나와요. 예. 자, 시장에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까 트러스 영국 총리처럼 본인 갈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이 그래 웃기지 마. 내가 옥스퍼드 나왔는데 웃기지 마. 난 갈래. 예. 라고 하면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간다. 큰 충격을 받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시바가 어떤 분인지 그걸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됐느냐. 뒤에 한번 볼까요? 네. 호랑지를 싹 내렸어요. 그렇죠? 그랬죠. 시장이 맞네. 시장이 맞네. 미안해. 내가 얘기한 게 틀렸어. 그래서 금리 안 올릴게 당분간. 그리고 통화정책 지속적으로 완화할게. 그래서 제목이 예. 이시바의 변심인가예요. 근데 이게 변심이 아니라 현실에 맞춘 거죠. 사실 이런 사람은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왜냐면 그 결과가 결국 그 국민들한테 이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이 아무리 진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그 정책적 생각이 본인의 생각이 옳은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방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나중에 그 결과가 국민들한테 부정적용을 미친다라면 하면 안 되는 건데 이분은 되게 유연한 분이라는 느낌이 왔어요. 아 그러네. 당신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내뱉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걸 원치 않는다라고 하고 실제 내가 정권을 잡고 보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에 일본이 공들였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빠르게 한 거고 예. 그래서 트러스 총리와 다르게 그러면 나는 내가 했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원하는 게 이거니까 내 생각을 바꿀게라고 했던 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쇼크가 일어났었지만 그 뒤로 행보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보셨던 것처럼 올바른 정책궤도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통화정책은 추세적으로 완화적이어야 한다라고 달랬던 거죠.
그래서 세상에. 변심인가 얘기 나왔을 정도로. 야. 저건 그렇죠? 변심이 아니고 매우 유연한 거죠. 유연한 거. 이게 실용이에요. 정치는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정치는 이념도 중요하지 않고 정책의 방향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행복하게 잘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결과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봐야지 아는 것들도 있어서 처음에 할 때 그게 꼭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같은 경우 길이 정해져 있는 게 문제예요. 정해져 있는 길을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한 건데 처음에 내심 긴장했던 건 야, 이 사람이 그 궤도를 이탈하는 사람인데 라고 시장은 두려워했었던 거고 머릿속에서 이전에 트러스 총리의 실수가 불현듯 떠올랐던 거예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한번 쇼크가 왔었던 건데 네. 다행스럽게도 일본의 총리는 시장이 왜 이러는지 고민을 했을 거고 결국 내가 생각했던 이전의 발언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 들어온 게 굉장히 핵심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거 말 안 들었으면 그럼 영국에서처럼 갑자기 뭐 금리가 튄다거나 엔화가 초강세로 갔을 거고 예. 엔화가 초강세로 가면서 일본의 주가는 더 많은 폭락을 했겠죠. 그렇구나. 예. 그러면서 사실 수출도 많은 문제가 됐을 거고 왜냐하면 지금 일본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미국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또 시장에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엔화가 강세로 가면 실제로 엔캐리라는 게 청산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생각지도 않게. 그러면 이 한 사람 때문에 일본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또다시 큰 홍역을 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사님. 근데 저 이시바가 물론 자기 생각 처음에는 금리 인상하는 게 맞지. 엔화 너무 약세야. 뭐 그런 얘기 하다가 좀 총리 된 다음에는 조금 이게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변심 저런 기사 저도 안. 저게 진짜 변심일까? 잠깐 전략적 후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시장이 연속- 그때 막 네. 날렸으니까. 네. 아 일단 뭐 지금 꼭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하고 살짝 한 거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의심하는 건 이시바가 바뀌겠니? 원래는 쟤는 저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결국 조금만 나아지면 조금 점점 다시 또 금리 인상하자고 나올 거고 엔화도 좀 높여야 된다고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불안감은 요것 때문에 이제 오랫동안 정치인분들의 그 행태를 많이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네. 이것저것 적어가면서 예. 제가 아까 유연하다는 표현을 썼는데 유연하신 분들은 그래도 시장을 잘 따라가더라고요. 되게 그러니까 내고집이 있는 분들이 문제예요. 내고집이 있어서 생각까지 바꿀 거는 아니고 우리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신입사원 면접할 때 음. 저 회사가 어려우면 뭐 어떻게 야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아니면 뭐 근로자의 권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뭐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건 너의 생각을 묻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상사가 물어보면 너는 어떻게 답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해? 라는 질문을 하는 거고 네. 예, 회사가 필요하면 당연히 야근 아니라 뭐라도 해야죠. 회사가 있어야 근로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생각인지 아닌지는 관계없어요. 하여튼 회사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근데 이시바라는 사람이 이 유연함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어쨌든 이시바는 생각은 매판인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서는 투기 세력들이 N에 대해서 약세 공격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게 되게 핵심인 게 머릿속에서 다 그런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그러니까. 저분 저거 굉장히 N 강세를 원하는 분인데 언제 바뀔지 바뀌겠어. 몰라. 그렇죠. 그러면 그럼 밖에 있는 투기 세력들이 뭘 못할까요? N 약사 배통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죠. 이 사람은 어디로 예. 튈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지만 얘는 N 약세는 아닌 거잖아요. 확실히 예, 그죠? 예. 예? 강세면 강세였지.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한 게 강세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강세까지는 아닐 거야라고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예. 그죠? 그렇게 되면 새 사람들이 볼 때 이제는 이전처럼 N 약세에 베팅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네라는 어떤 방어막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의외로 일본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괜찮아요. 예,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는 오히려. 그런 어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들어오고 나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었냐면 워렌 버핏이 일본의 투자 결정을 추가로 내렸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아시겠지만 워렌 버핏은 일본의 5대 상사에 대해서 투자를 단행을 했고 예. 그 5대 상사를 투자할 때 일본에서 채권 발행을 통해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그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채권 발행을 하겠다. 물론 그게 100% 투자로 연결된다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말씀은 안 주셨지만 나름대로 그랬었을 때는 일본에
일본에 대한 투자를 단행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시장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권이 바뀐 거에 대해서 또 이시바라는 총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이 성장을 위한 정책이 변함없이 진전이 될 것이다라고 워렌 버핏이라는 분은 일단은 믿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판단했었을 때는 그렇게 보면 이분에 대해서는 불합격점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재밌는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예. 일본이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었던 이유가 이전의 사례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게 앞서도 잠시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는 일본이 1980, 90년대 엄청나게 버블이었었을 때 주가 4배 오를 때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4배가 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버블이 꺼지고 그 다음이에요. 예. 이게 2000년대 초중반까지인데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죠. 예.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모습이죠. 그렇죠? 그런데 미국을 한번 볼게요. 같은 미국인데 여기가 2008년 금융위기예요. 네. 어떤가요? 한번... 주가는 급락했지만 회복이 빠르죠. 회복이 빠르죠. 이게 정책의 차이예요. 무슨 얘기냐면 일본 같은 경우가 위기가 컸다도 중요했어요. 예. 참고로 요거 하나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몇 포인트가 아닙니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는 몇 N이라고 있는 겁니다. 예. 4,000N, 5,000N으로 있는 거지. 예. 근데 방송에서 나오신 분들 중 꽤 많은 분들이 몇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표현이고요. 일본은 지수의 단위가 N이다라는 걸 상식적으로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 언더스탠딩은 알고 계시겠죠. 3%는 모르시려나? 네. 이게 또 이렇게 자 보시는 것처럼 요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뭔가 위기가 극복하는 방법이 달랐는데라는 게 보이시나요? 그렇죠? 버블이 커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때도 버블이었었어요. 아시겠지만 예. 중국판 버블이었었고요. 그죠? 근데 빠졌는데 이게 서브프라임 위기 아니에요? 예. 근데 서브프라임 위기인데 금방 극복을 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년이 지나도 극복이 안 됐던 거죠. 무슨 차일까요? 예. 요게 한번 보시면 정책의 차이인데 요게 자료에서 이게 이제 예전에 있었던 한 15년 전, 20년 전 된 리서치 자료에서 요게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참고로 이 자료는 제가 쓴 자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잘 가지고 있죠. 이때 이제 굿모닝 증권이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건데. 예. 자, 일본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요게 버블 이후에 재정 정책을 썼고 네. 그다음에 요게 여러분들 금융 정책을 썼어요. 근데 중요한 거 보시면 정책이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보이세요? 네. 거의 6개월 단위로. 이게 뭐냐면 일본인들의 습성이에요. 일본인들은 이런 얘기를 감히 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많이 재지 않나요? 뭐 약간 그런 그렇죠. 약간 좀 많이 뭔가를 되게 이제 조심스럽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감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질 않고 찔끔찔끔 냈다. 정치권이 이 당시에 여러분들 이시바 총리가 몇 대 총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102대 총리입니다. 102대. 예. 무슨 얘기일까요?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뀌는 거죠. 그렇죠? 와. 엄청나게 자주 바뀌었기 때문에 102대 총리예요. 예. 100명이 넘는 총리가 있었고 2차 대전 계속 이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바뀐 거 엄청나게. 102대 총리라고 나오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시면 이것도 뭐냐면 얘네는 정책을 쓸 때 어떻게 했냐면 찔끔 써봐요. 찔끔 써보고 좋아지는 것 같으면 좋아졌네. 그럼 빠르게 철수를 해요. 왜 이랬냐면 그 앞전에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한 2, 3년, 10년 동안 버블이 있었으니까 버블이 있었으니까 또 버블 있으면 안 된다고 또 있을까요? 또 있지 않을까? 내가 요 버블이었는데 요거 조금 잘못 쓰면 또 그 버블 오는 거 아니야? 또 버블 오는 거 아니야? 이거를 20년간이나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매년마다 모든 정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얼마나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형편없었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정책이 나왔어요. 그리고 해마다 정책이 나서 정책이 있으면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조금 좋아지면 그 정책을 철회해 버렸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요 94년대 후반기 요때인데 요때 제일 많은 실수를 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본인들이 정책을 썼는데 사실 이 당시에 정책을 일본이 써서 올라왔던 게 아니라 이 당시 고베 대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신 대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본이 엄청나게 지진이 있고 나서 그 복구 수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가 다 망가졌을 거니까 사실 그 복구 수요 때문에 경제가 좋아졌던 거예요. 건설 수요가 있었을 거니까. 자, 일본이 정책을 잘 써서가 아니라 지진에 따른 복구 수요를 본인들이 정책을 잘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엄청난 부양책들 전부 다 철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개박살이 났어요. 아까 여러분들 차트도 한번 보시면 요때겠죠, 그렇죠? 좀 좋아지다가 요때 중심했다 완전히 개박살이 음. 나고 회복 불능의 상황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됐었어요. 그리고 얘네가 위기를 처리하는 방식도 원래 여러분들 뭐 막 무슨 암이 있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확 수술을 하고 그렇죠? 예. 깨끗하게 돌려야 되는데 얘네는 부채가 있는 처리 방식을 장기 처리 방식으로 바꿔버려요. 그게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한 번에 부채를 한꺼번에 제대로 수술을 하면 애가 아플 수 있으니까 암이라는 걸 두고 항암제를 쓰면서 천천히 한번 해보지 이러면서 부실의 규모가 더 커졌고 그 부실의 규모가 커진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도산하는 기업들도 더 많이 들게 돼요. 예. 쉽게 얘기하면 뭔가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 암덩어리를 빨리 제거한 게 아니라 그 암을 수술하면 아플 거니까 수술하지 말고 일단 약을 좀 써보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은행대로 대출이 안 돼요. 불안하잖아요. 네. 애들이 그죠? 네. 그래서 또 정부에서 BIS 비율 맞추라고 하니까 이 당시에 오히려 금융 완화 정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은행들은 대출을 돈이 안 풀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대출 회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90년대 위기가 터졌는데 실제 금융사들이 파산하기 시작한 게 97년대부터예요. 야마이치 증권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난 일본의 금융사들이 파산을 시작을 해요. 예. 미국은 터지자마자 파산했죠. 예. 리만 파산하고 AIG 파산하고 그렇죠. 메릴린치 망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와장창 됐는데 얘네는 틀어막고 그거를 구조조정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민기적 되다가 이게 장기적으로 터지게 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정책이 안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위기가 수십 년 동안 가게 되는 그런 어떤 전기를 맞이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위기가 30년 이상 갔던 게 뭔가 위기가 큰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정치권의 정책 실기가 굉장히 컸다. 그런 바람에 요 기간 동안 총리 교체가 제일 많았어요. 1년에 한 번씩 선거해야 될 정도로 또 예. 바뀌고 또 바뀌고 예. 또 바뀌고 총리를 외우기도 힘들 정도였었다. 그래서 이걸 반면교사 삼은 게 누군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요걸 반면교사 삼았던 분이 누구냐면 제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 빠졌나 보네요. 예. 여러분들 벤 버냉키 이게 자료가 빠졌네요. 버냉키. 벤 버냉키 의장 아십니까? 예. 헬리콥터. 여기 있네. 그죠? 벤 버냉키 연준 의장, 헬리콥터 벤. 자, 이분이 연준 지명 의장 전에는 세계 도해공항을 엄청나게 연구한 분이에요. 예.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일본 버블 경제 이걸 정말 많이 연구하신 분이거든요. 예. 연구에 대해서 많이 했는데 이분하고 같이 연구한 게 누구냐면 현재 일본 중앙은행 총리입니다. 우에다 총재에다가 MIT 있을 때 같이 한 거예요. 그죠? 일단 그래서 우에다 총재가 대단한 분이라고 일단 보시면 예, 될 것 같고요. 예. 일본 버블 붕괴 연구를 많이 해요. 당시 일본 정부의 정책적 실수들을 대놓고 나오죠.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일본 정부가 잘못했어. 일본 정치인들 간이 요만하고 맨날 재고 저러니까 안 돼. 그러면서 자산 붕괴에 대한 공포가 시장에 만연할 때는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과감한 경기 부양책을 지체 없이 투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디플레 되면 약이 예, 없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인플레가 편하지. 그렇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파란색 선이 연준 자산인데 이게 뭐죠? 양적 완화를 한 거예요. 예. 야, 금리 내려도 안 돼? 그리고 7,34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도 따로 있었어요. 그거를 TAP라고 해서 트러블 에셋 릴리프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구제금융 프로그램도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돈 막 찍어. 그래서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라고 된 거죠. 중요한 건 돈을 3번이나 찍었죠. 예. 한 번 찍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네. 그러니까 정책을 철회하는 게 아니라 야, 2번째 더 찍어. 그렇죠? 첫 번째 찍은 게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2번째 찍었는데 그 양도 정해져 있었어요. 예. 그래야 안 됐거든요. 3번째는 양을 정하지를 않았어요. 야, 될 때까지 우리는 끝.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확 올라와 버리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에 글로벌에서 돈의 가치가 휴지가 되면서 야. 지금 오르고 있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예. 미국의 집값, 한국의 집값부터 시작하는 이런 집값 상승에 원흉을 제공한 것도 사실 이때 일정 부분 제가 볼 때는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갈아엎어졌었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안 났겠죠. 새로운 경제를 맞이했을 수도 있는데 예. 너무 돈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결국은 이때부터 미국의 한국의 빈부의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 계기가 되는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좋은 것도 있었지만 위기를 막은 좋은 것도 있었지만 길게 봤었을 때는 사실 안타까움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 정도까지 아니었을 텐데 코로나까지 또 닥치면서 또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때 좀 망했으면 예. 뭐 거꾸로 좋았을 수도 있다.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 되려 그게 나았을지도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보면 왜요? 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세계의 경제 질서가 개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곪은 것들이 그 당시는 어려워지지만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 당시는 어렵죠. 근데 이게 쉽게 얘기를 못하는 게 죽을 거는 좀 죽어야 예, 최소한 이런 자산 가격 상승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오르냐는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만약에 많은 문제가 생겼으면 제가 회사를 잘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자산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인류 역사상 사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보다 낫다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시장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고 자산 불평등, 예, 자산 불평등 요거는 사실 해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서 글로벌에 있는 모든 국가들의 지금 선거가 극우파로 바뀌고 있는 유럽에 있는 정치권도 지금 뭐 아시겠죠? 프랑스도 마리 르펜 쪽으로 굉장히 많이 그죠? 네. 영국도 멜라니, 이탈리아도 멜라니 총리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극우가 하는 얘기는 자산 격차를 줄이자는 얘기.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참고로 미국은 민주당이 그 역할을 하지 않아요. 예. 재밌게도 트럼프가 그 역할을 해요. 왜냐면 트럼프가 내가 소외받은 백인들, 그죠? 내가 잘해줄게라고 하고 아마 오늘 그 지지율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지율이 현격하게 지금 해리스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죠. 예. 그랬다면서요? 네. 예. 지금 거의 뭐 한 7, 8% 이상 차이가 나고 이미 신문 기사도 보셨겠지만 흑인들이 돌아섰고 무슬림들은 다 돌아섰고 당연히 뭐 무슬림들은 돌아설 수밖에 없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뭐 그렇게 됐으니 미국이 그죠? 당연히 이스라엘 편을 들었으니 무슬림이 뭐 저희 해리스를 지지할 리는 없을 거고 예전에 흑인들 같은 경우는 해리스를 거의 90% 넘게 지지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보니까 뭐 70%인가 8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문제는 본인들이 지지했던 계층에서 굉장히 돌아서고 있는 거고 그 얘기인즉슨 미국에서 지금 서민 계층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어이없게도 미국의 공화당이 내가 그거를 대변해 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위대한 미국이란 게 뭐냐면 니들이 이렇게 고통받는 것들은 일단 핑계거리가 있죠. 중국 때문이야. 그렇잖아요. 그죠? 또 하나 불법 이민자 때문이야. 실제로 미국에서 서민이면 구글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엔비디아에서 근무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허드렛 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분들이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제일 많은 피해를 받죠. 왜냐면 불법 이민자들이 내 일자리를 뺏겠죠. 왜? 더 싸게 들어올 거니까. 예.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지금 10,000원 받는데 불법 이민자들 나는 8,000원만 받을게. 이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사실 불법 이민자들을 위해서 물가를 잡은 것도 사실이지만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 불법 이민자들이 부자들이나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 위협하지 않았을 거니까. 그러겠죠. 이런 어떤 아이러니들도 있었다라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 경제적으로 일본이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또는 경제적인 배경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본은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다가 조금 회복된 것 같던데 네. 여전히 좀 괜찮다고 보세요? 일본의 투자, 맞습니다. 일본에 대한 투자는? 예. 지금 일본은 정치만 실수하지 않으면 예. 사실은 굉장히 긍정적인 길을 걷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일본이 정책을 잘 써서가 아니라 사실 미국의 지원이 크기 때문이라는 호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요즘 예. 일본이라는 국가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예전에 나름대로 일본의 노력도 꽤 있었겠지만 예. 사실에 미국의 지원이 있었다라는 전부 다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차 대전 이후죠.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은 또 서방 국가들은 공산주의가 확장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예. 일본과 서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됩니다. 예. 특히 서독, 독일이나 아니면 동구권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마샬 플랜이라고 보통 얘기를 예. 많이 합니다. 그 마샬 플랜이 1947년부터 1954년도까지 그렇죠? 독일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통해서 그렇죠? 이 동독이나 이쪽에 있는 애들의 공산권이 올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막아버리는 거니까 예.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쟁에 졌는데 배상금을 물지 않았죠. 여러분들 1차 대전 때 독일이 패전하고 전장 배상금 물고 안 긁고 계시나요?
그죠? 그 배상금 못 물다가 일어난 게 히틀러 히틀러잖아요.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알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지? 배상금 매기면 되나?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한테 배상금을 물리지 않아요. 오히려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정책을 줬죠. 일본에서도 메가더가 처음에 그걸 시작을 해요. 일본의 경제 부흥 정책이라는 걸 통해서 일본을 지원해주기 시작을 해요. 예. 그리고 전범들을 생각보다 많이 안 집어넣고 얘네들이 계속 집권하게 만드는 계기를 만들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들이 아직도 저렇게 반성 안 하는 게 이런 연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예전에 패망을 했었을 때 패망을 하고 전범들이 전부 다 사형을 당하고 그랬다라면 지금 저런 망언을 하는 애들이 없었을 텐데 그 애들이 지금까지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치적으로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일본에 대한 지원 정책이 있었었고 어느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해줬냐면 일본, 미국에 수출하게 해줄 테니까 니네 물건 한번 잘 만들어줘 봐라고 어마어마한 기술적 아니면 금융적 정책을 많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느 정도냐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 특허들을 일본한테 그냥 풀어줬을 정도예요. 내가 이거 풀어줄 테니까 너 한번 만들어봐. 그래서 군사적으로 유용한 이런 여러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도 많이 풀어졌고 거기에 호재가 하나 더 겹쳤죠. 한국전이 일어난 거죠. 6.25 전쟁이 터지면서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에서 무기를 만들어서 올 경우에 거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일본을 군수 창구화하면서 여기 엄청난 산업이 발전되는 2차적인 계기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본이 처음에 2차 대전 패망 이후에 경제가 부흥할 수 있었던 그런 초석을 마련해 줬던 게 미국이 공산주의 확장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에 힘입었던 게 굉장히 컸다라는 거고요. 지금이 그 2차예요. 지금도 똑같죠. 그동안은 안 했었지만 지금 미중 간의 갈등으로 미국이 하고자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밸류 체인을 막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에 있던 밸류 체인을 공급처로 올리는 건데 그중에 일본이에요. 반도체를 비롯해서. 그렇죠? 왜냐면 일본은 친미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지원이 대폭적이에요.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도 그렇죠.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물리적인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나 혼자 견제하는 건 쉽지가 않죠. 누군가 동반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동반자를 미국은 일본을 택한 거죠. 그렇죠? 일본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남사군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하고 딱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군사 대국화하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그런데 기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중국이 세력을 확장하는데 견제하기 위한 교두보로 그렇죠? 그 발판으로서 미국은 일본을 택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는 거고 그 지원에 힘입은 게 1940, 50년대와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일본반 정치적으로 실수만 안 하면 생각보다 작은 그림이 아니라 큰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그런 식의 시각이라면 우리나라도 사실 이 동아시아에서 일본, 한국, 미국의 트라이앵글을 통해서 중국도 견제하고 그 우리도 좀 지원해줘야 돼. 우리는 왜 이렇게 우리는 애매할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란 국가는 다른 국가들하고 성격이 달라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달라. 우리는 소비 시장이 적잖아요. 한국은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처럼 진짜 우수한 인적 조합밖에 없는 나라예요. 또 하나는 브랜드력도 그렇게 높진 않은 나라예요. 그러면 오로지 우리가 크게 먹고 살 수 있는 건 수출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외교 정책이 수출 지역을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둬야 돼요. 그렇죠? 중국이 됐든 미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뭐 다 필요 없고 남극에 가서도 그죠? 남극에 가서도 냉장고를 팔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정책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야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 봤었을 때 한국은 이런 외교 정책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일관된 게 여야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국은 이런 정책을 쓰고 있어. 그런데 글로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냐면 쟤네 뭐냐예요. 그렇죠? 얘가 되면 이 정책을 다 뒤집고 쟤가 되면 저 정책을 다 뒤집고 잘 보세요. 지금 트럼프가 됐든 해리스가 됐든 대중 정책은 똑같죠. 방법이 다를 뿐인 거지. 근데 우리는 어때요? 중국에 대한 스탠스가 극과 극이죠. 그러면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볼 땐 한국을 믿고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쟤네 조건만 긋건 또 바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얘기인지? 참 어려운 얘기인 건데 그래서 외교를 할 때는 되게 민감하게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방향이 국익국으로 하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수출하는 국가는 수출을 우리가 지역을 늘릴 수 있는 걸 해야 돼. 왜? 기업들 보고 수출 지역 늘려라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게 했다가 정치 때문에 망하고 들어온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오히려 정치가 발목을 잡지 사실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러려면 그러지 말고 최소한 일관되게 보여라 이거죠. 예. 여야가 힘을 합쳐서 싸우는 건 좋은데 서로 생각들이 있을 거니 싸우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최소한 국익과 관련되는 건 우리의 방향은 이쪽입니다라고 일관되게 밀고 나가면 미국도 중국도 우리의 거기에 맞춰서 정책을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이라고 하면 예. 중국이든 미국이든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잖아요. 현재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애매하게 갈 수도 있죠. 애매모함이 우리의 전략이어야 된다. 인도가 그렇잖아요. 지금 양쪽에서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발휘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하셔야 될 일인 거죠. 머리를 짜내서 양쪽으로 다 우리가 이득이 더 될 수 있는 방향이 있나. 양쪽이랑 다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니면 진짜 야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한쪽밖에 할 수 없다라면 그것도 합의가 돼야죠. 빨리. 합의가 그렇죠. 되든지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합의가 합의적으로 되든지. 그냥 몰빵을 하든지 그렇죠. 예. 일본은 그게 된 거잖아요. 아니면 영리하게 양쪽을 하든지 그렇죠. 정치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양쪽 하는 나라가 있어요, 있기는. 인도. 인도는 지금 중국에서도 받고 인도는- 러시아에서도 받고 미국에서도 받아요. 인도는 미국에 있는 애플이 거기로 가기도 하지만 러시아 원유도 거기서 수입하고 되게 예. 재밌는 국가예요. 그게 되는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게 국력이죠. 그리고 외교라는 게 그렇게 치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외교 라인들이 한 번 있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 국가를 알고 연구를 하고 예.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유리하게 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국은 중립 외교는 못할 것 같지 않아요? 쉽진 않죠. 예. 그럼 안 된다고 치면 어디 하나 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방법이죠. 어디 하나 정하면 다른 쪽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그렇게 너무 티나게 하는 것도 쉽진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우리가 하고 가더라도 있는 내가 어쩔 수 없었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정권 바뀔 때마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한국형 중립 전략 아닐까요? 중립은 아니라 너무 온도가 큰 것 같습니다. 예. 대북 전략도 그렇잖아요. 매우 너무 온도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네. 아니 어쩔 수 없었다고 중립은 우리는. 불가능하다며. 사실 일관된 중립은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럼 어디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의 문제라서 어디 하나 선택하기 쉽지 않잖아요. 야, 그것도 방법이 그 전 정권이어서 그런 거야. 그래 우리는 네 편인데 아우 야, 화 풀어. 야, 그러니까 다시는 쟤네들이 집권하면 안 되는 거야. 나 좀 도와주라. 에? 야, 그거 익스큐즈 되겠네. 사실 참 정신에서 어려워요, 굉장히. 하여튼 미국이라는 국가를 보면서 우리가 항상 부럽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 어떤 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서로의 그 정책을 달성하는 방법이 달랐던 거지 목적은 똑같았어요.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 AI로 가려는 목적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이견들이 없이 가는 게 대부분 국가들의 어떤 그 외교 아니면 경제의 방향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을 뭐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이 잘 하실 거니까 예.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일본 예. 그래도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일본 그러니까 미국이 그럼 알겠습니다. 확인만 하나 더 하려고. 미국이 일본을 1940년, 50년, 60년 때 도와줬던 건 공산주의의 남하를 막기 위한. 그럼요. 그럼 지금 도와주는 건 중국의 중국을 견제를 막자. 하기 위한 거죠. 중국을 막 중국의 확장을 굉장히 크게 막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지금 오는 중국의 그 확장은 단순한 어떤 그 이념의 확장이 아닌 거잖아요. 예. 진짜 경제적으로 그렇죠? 아니면 기술적으로 정말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대만과 관련해서도 왜냐하면 이제 미국도 지금 나름대로 AI를 하려고 하는데 AI를 하기 위해서는 대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사실 예. TSMC밖에 없고 우리 S사는 지금 못 만들어주고 있으니 그렇죠? 결국 여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견제가 꼭 필요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아시아에서 믿고 맡길 만한 신복 국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국이라는 국가를 처음에 미국이 열어줄 때는 아시겠지만 얘네들도 등 따숩고 배부르고 그러면 자본주의를 알아서 예. 공산주의를 포기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열어줬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 문제는 지난 40년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제조업을 얘한테 다 몰아줬어요. 여기서 예. 하면 싸니까. 중국에? 중국이 하면 싸니까. 예. 그래서 중국이 여러분들 제가 품질이 좋다는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이건 인정하실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 누구도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 40년 동안 남의 OEM, ODM을 받아서 만들었던 그 제조업에 싸게 만드는 노하우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근데 미국은 지금 40년간 제조업을 안 했던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얘가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미국 입장에서 뜨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은 비싸지만 제조업을 우리 쪽이나 우리 해야 되는 거고 예. 최소한 중국이 못하게 그런 것들을 다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미중 간의 갈등이고 밸류체인의 다변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나요? 중국이 없는 세상에서도 세상에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죠. 여기서 만들고 만약에 중국하고 척을 졌는데 예. 중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여기서 물건이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나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세상. 그래 지금 마스크 미국에서 못 만드는데 인도에서 만들면 되지 뭐. 그렇죠? 아니면 인형 눈 붙이는 거 중국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 뭐 파키스탄 가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이란 국가를 배제하고도 미국이란 국가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허드렛 일은 내 우방 국가들한테 주고 그렇죠? 정말 첨단은 중국을 겪어보니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AI라든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미국 안으로 들어왔으면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 이런 얘기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책을 보통 리쇼어링, 보통 IRA가 그 법이 되기도 하는데 예. 그러면서 이제 미국이 국민들을 달래주는 거죠. 예. 당신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거는 중국이 내 일자리를 뺏어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일자리를 내가 찾아가지고 올게.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렇죠? 기업은 상관없다. 뭐 소니가 들어오든 삼성전자가 들어오든 현대가 들어오든 상관없는데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 그냥 간단하게 미국 애들한테 일자리를 줘라. 이런 어떤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은 환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시바 총리가 변심한 걸로 봐서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데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네. 지금 시장 환경이 예. 어차피 성장 이상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 네. 분위기. 그 정답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걸 보니. 충분히 그럴 것 같고 최근에 이제 그 우에다 총재하고도 협의를 했고요. 예. 그래서 긴밀하게 협의를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사케키바란가 그 미스터 N이라고 불리는 그분 아시죠? 예. 네. 그분이 한 2, 3일 전인가 경제신문에서 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본은 모든 정책을 반드시 미국하고 협의를 해요. 그죠? 그래야 N 강세가 예. 안 갈 거고 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본다라고 보면 뭐 미국하고 일본 중앙은행하고 협의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동시에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본 총리 같은 경우도 내 고집을 피우지 않겠다라고 유연성을 발휘를 했으니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지금 뭐 다소간의 부침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래도 항진을 할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지원해주는 1940, 50년대 있었던 1차 미국의 어떤 일본의 밀어주기가 있었다라면 지금 그게 2차로 실시가 되고 있는 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점이 아닌가. 그래서 일본만 실수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을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은 한국은 접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까지 필요하진 않아. 한국도 필요는 하겠죠. 한국보다는 굉장히, 일본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네. 필요한 산업들이 있는 게 조선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네. 한국을 빼놓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한국을 배제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한국한테 모든 것들을 일본만큼 그렇게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모습들은 나오진 않는 거죠. 야, 우리 밀어주면 우리가 확실히 방향 잡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엔 미국이 밀어주는 거는 둘째치고 지금 정치권도 안 밀어주고 있지 않나요? 거기는 밀어주는 것 같지도 않던데 그죠? 네. 계속 발목만 잡고 있는 느낌은 확 들어서 여야 마찬가지고요. 금투세 얘기하시는 거죠? 그거 말고도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네. 반도체가 되게 크잖아요. 예. 그러면 반도체 과연 지원이라든가. 이 반도체를 전 세계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살리겠다고 지원한 게 벌써 7, 8년이 넘었어요. 예. 그럼 우리가 지난 7, 8년 동안 그렇게 했느냐는 얘기죠. 지원금도 안 줬죠. 그렇죠? 전력 달라니까 전력만도 제대로 안 됐죠. 오히려 정치적인 갈등도 있었죠. 물론 뭐 만약에 잘못한 건 있으면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정치적으로 과연 혜택을 받았느냐. 지금 중국이나 미국은 정부의 등을 업고 지금 막 엄청나게 달려가는데 네. 우리는 제가 볼 땐 지난 몇 년간의 모습들은 사실 발목을 잡으면 잡았지 밀어줬다라는 느낌은 아예 없어요.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없었어요. 안타깝죠. 굉장히. 기업만 고분분투하기에는 되게 어려웠던 환경이 아니었을까. 네.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팩트니까. 알겠습니다. 예. 일본 시장에 대해서 조금 미국이 관심을 밀어주는 나라가 되고 일본. 있다면 긍정적으로 투자 목적으로 그리고 접근해봐야 뭐 되지 금리도 않겠나. 생각보다는 막 빠른 속도로 오르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분위기가. 예. 실제 일본 같은 경우 보셔도 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 지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 금리를 올릴 수도 없어요. 지금 기준금리 올리면 주택담보대출 지금 다 받는 애들이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네. 소비를 못 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일본의 나이 드신 사람들은 뭘 해도 돈을 안 써요. 하도 그게 체득화돼서 결국 젊은 친구들이 돈을 써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건데 이들이 돈을 쓰는 걸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본의 또 하나의 걱정 중에 하나가 주담대예요. 주택담보대출 젊은 친구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럼 금리 올린 거에 대한 모든 부담은 젊은이들이 지는 거고 젊은 친구들이 그럼 소비가 더 안 소비가 된다. 줄죠. 예.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방향은 맞아요. 맞는데 그 속도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가계부채 많은데 우리는 왜 그 조심을 안 하고 이렇게 올려요? 때문에 소비 줄어서 지금 자영업 난리잖아요. 엄청 힘들죠. 제가 봐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니까 알겠습니다. QCY라고 돼 있네. 여기. QCY. 맞네. 예. 예. 요거가요. 요거 중국제긴 한데 중국산 그 이어폰인데 가성비 좋습니다. 블루투스 전문 업체인데. 쟤네가 뱅앤올룹슨 만드는 거 아세요? 오. 브랜드 붙여서 OEM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중국의 유행이 요즘 그거예요. 아니 음향 전문 회사예요? 맞아요. 그래서 하여튼 가성비 짱. 예, 저도 많이 써봤습니다. 무서워.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해? 20대들은 잘 안 산대 QCY를. 왜요? 어? 그냥 애플 이런. 맞아요. 아니 40, 50대는 뭐 애플 좋은 거 몰라서 QCY 있습니까? 본인들도 본인들이 돈 벌어봐야 네. 가성비를 따지지. 엄마 아빠가 주는 돈으로 사니까 애플만 사달라고 그러고. 아니 애플 좋아서 뭐 좋은지 몰라서 안 사줍니까? 하여튼 매우 가성비가 높은 네. QCY입니다. 네, 자 신한증권의 이선열 비사님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